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과 그리고 또 이로 인해 빚어진 두 번의 서양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걸 서양이 일으킨 요란이라고 해서 양요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 두 개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는 1863년부터 1872년까지의 이 시기를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수업 준비됐나요? 교과서 다 읽었나요? 네,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선 왕조 계보는 여러분들이 1학기 동안 열심히 배운 조선 왕조를 압축해서 잘 보여줍니다. 1학기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조선 왕들이 누구였죠? 네, 맞아요. 순조, 여기 오타가 났네요. 헌종, 철종, 이렇게 3대 60여 년간 조선 후기는 세도 정치라는 파행적인 정치 형태로 함정의 문란, 매건매직 같은 사회 혼란들이 발생했었죠. 이 마지막 철종이 후사가 없이 죽게 되자 왕을 누구로 할 거냐에 대해 논란이 많아졌어요. 당시 먼 왕족 출신이었던 이하응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도 정치가였던 안동 김씨의 눈에 밉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건달 행세를 하고 다녔어요. 일부 사람들은 이 이하응을 상갓집개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이하응은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안동 김씨를 탐탁지 않아 하던 왕실의 어른이었던 조대비와 친하게 지내면서 만약 철종이 후사가 없이 죽게 되면 자신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두 사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들어서 철종이 후사 없이 죽게 되자 흥선대원군, 즉 이하응의 둘째 아들이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었고, 그 왕이 바로 고종이었고요. 이 고종의 아버지가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이 대원군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계승으로 왕이 되진 않았지만 왕이 된 사람에게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왕의 아버지니까 왕은 아니더라도 특별한 지위를 내려줘야 했기 때문에 대원군이라는 직위를 내려줬어요. 여기 살펴보면 알겠지만 조선에 4명의 대원군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살아생전에 대원군으로서 있었던 사람은 유일하게 이 이하응, 즉 흥선대원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은 당시 고종이 왕으로 즉위할 때 12살이었기 때문에 매우 어린 나이죠. 그래서 왕의 아버지로서 정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정책이 굉장히 매우 근대를 열게 되는데 봉건과 외세에 대처하는 중요한 정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863년 고종이 즉위하게 되면서 1872년, 즉 1873년에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기 전까지 조선의 정치를 맡은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선생님이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다가 아주 재밌는 걸 발견을 했는데요. 이 수능 통지표, 여러분들이 훗날 받게 될 통지표에 보면 이 사람은 독특하게 모든 게 다 1등급인데 외국어가 9등급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외국의 것을 싫어하는 나는 바로 흥선대원군이다, 수능계의 흥선대원군이다 라고 하면서 사진이 올라와 있길래 재밌어서 가져와 봤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도 친구들끼리 이렇게 장난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뭐 매일 어떤 가게의 똑같은 메뉴만 먹으면 친구들이 너 흥선대원군이야? 라고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뭔가 흥선대원군이라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변화를 싫어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사람으로 기억을 많이 됩니다. 왜 그렇게 기억이 됐는지 지금부터 정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3년, 즉 19세기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조선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도 정치로 인한 매간매직과 삼정의 문란으로 사람들이 계속 농민 봉기를 일으키고 전국적으로 민심이 불안정했어요. 그 다음 이양선, 즉 모양이 다른 배, 외국 배가 자꾸 조선의 해안가, 강가에 나타나서 사람들의 위기의식이 증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중국과 일본도 서양에게 침략을 당하면서 강제로 문을 열게 되었거든요.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1863년은 크게 왕권 강화, 그러니까 세도 정치를 물리치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또 민생 안정, 그러니까 이양선과 이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한, 이걸 잠재울 수 있는 이런 민생 안정이 필요한 시기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고종이 즉위하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된 흥선대원군은 바로 왕권 강화와 또 민심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을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어떤 걸 했냐면 문란해진 정치 질서를 바로잡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정 가문이 정권을 잡고 있는 이런 세도 정치를 타파를 해야겠죠. 그래서 특정 가문의 인재들이 등용되는 상황을 타파하고 그동안 정계에서 밀려났었던 다양한 정치 세력들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후에 여러 대신들에게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척을 삼겠으며 라고 했는데, 이 천리는 종친 세력을 의미합니다. 종친은 다른 게 아니라 국왕의 친척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태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고, 즉 안동 김씨 같은 세도 가문 사람들을 깎아서 없애버리고 몰아내고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고 하는데, 남대문은 남인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동 김씨 같은 일부 세력들을 몰아내고 종친, 남인, 그리고 이 홍경래의 난에서 차별받았던 서북지방 출신들의 인재들, 그리고 심지어 이 글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싸울 줄 아는 무신들, 이런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임진왜란 이후에 비상식적으로 극도로 강화되어서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하는데 편리하게 만들어준 이 비변사라는 기구를 타파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정치를 대신할 수 있는, 원래 기존의 조선 왕조가 만들어졌을 때 왕 아래에서 정치를 행했던 어떤 기구가 있었죠? 맞아요. 기억나죠? 의정부를 다시 만들어내고, 또 이걸 의정부가 정치적 기능을 행사했다면 또 정치와 더불어서 국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권력인 군사를 통괄하기 위한 최고 기관으로서 삼군부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변사를 타파하고 의정부와 삼군부를 부활시켜서 정치와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게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전에 조선 초기, 즉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던 거 기억나나요? 조선 경국대전이 완성된 게 아주 오래전 이야기니까 이 1863년에 이 시기에 맞는, 이 사회에 맞는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막 바뀐 법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대전 회통이라고 하는 법전을 편찬함으로써 국가의 통치 기강을 확립시켰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이 경복궁의 중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에 불타버려서 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무려 270년간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경복궁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소중한 궁궐이지만 이 경복궁을 중건, 새로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의지는 있었지만 하지 못하는 작업이었죠. 그래서 심지어 선조, 숙종도 이 경복궁을 중건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당시 재정이 부족하거나 신하들의 반대로 실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기를 거치게 되면서 극도로 약해진 왕권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렇게 다들 하지 못했던 일을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쵸, 그 전에 이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바로 세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서울을 한양을 이렇게 고치게 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경복궁 중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처음에는 다들 의지를 가지고 이 270년간 못했지만 우리가 한번 해내보자 라고 하면서 경복궁 중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경복궁 중건에 참여하겠다고 찾아와서 오히려 이 국가에서 당신 농사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면 농사에 소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되돌려 보낼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남사당패 같은 풍물놀이 패들이 찾아와서 공사 현장에서 흥을 돋우기도 하면서 멋진 장면들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다면 경복궁 중건은 흥선대원군의 가장 최대 업적으로 교과서에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를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안타깝게도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 2번의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경복궁 중건이 한 절반 정도 완성됐을 때마다 대형 화재가 계속 일어나게 돼서 건축 재료로 확보해뒀던 목재나 판자들이 재로 변하거나 뼈대를 만들었는데 이 뼈대가 다 무너진다거나 하는 불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2번의 화재는 이 공사의 추진력을 떨어뜨리게 되었고 부족했던 국가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운 작업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만 이미 시작한 것이니 흥선대원군은 끝까지 결과를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 경복궁 중건을 강행하게 되면서 피치 못할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비용 문제였죠. 그래서 원납전이라고 하는 기부금을 양반들에게 강제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라는 자발적인 기부적인 돈이었는데 이 경복궁 중건을 강행하게 되면서 원망하면서 내는 돈이다. 강제로 기부하게 만든 돈이다. 라는 원납전이 되게 되죠. 두 번째로는 오른쪽에 보이는 이 화폐가 상평통보라고 하는 조선 후기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였어요. 그런데 당백전이라고 하는 이 왼쪽에 보이는 화폐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당백전은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에 해당되는 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상평통보의 100배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상평통보로 만든 이 원료나 이 당백전에 해당되는 원료는 상평통보의 5배 정도에 밖에 안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95배 정도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별 가치가 없는 고액 화폐가 시장에 풀리게 되면서 물가가 폭등하게 되고 기존에 예를 들어 쌀이 5냥이었다. 그런데 이 당백전이 통용되게 되면서 당백전 한 냥으로 통행이 되게 되면 그 전에 사용되던 이런 상평통보 같은 돈은 그렇죠.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사람들의 민생이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게 된 거예요. 경복궁 공사에 부족한 목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반들의 선조들이 묻혀있는 이 묘, 무덤 근처에 있는 숲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간다거나 아니면 토목공사에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시킨다거나 하면서 양반과 백성들에게서 반감과 원망을 사기도 했죠. 대표적으로 이 시기 백성들의 원망을 잘 보여주는 노래가 있는데요. 바로 경복궁 타령입니다. 한번 같이 감상을 해볼까요?
서원 기억나나요? 네, 우리 사림들이 자신들의 후학을 양성하기 위한 자신들의 학원 같은 곳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서원이 시간이 흐르면서 붕당 정치의 갈등의 근원이 되기도 했고, 또 이 서원은 면세, 세금을 걷지 않는 그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또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백성들의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수탈해 가면서 사람들의 원망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은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서원의 면세 규정을 폐지하고, 즉 서원도 세금을 내게 한 다음에 지금 전국에 서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자를 모시는 사당은 지금 10개가 있는데 1개만 두고 다 폐지시키겠다라고 해서 정말 필요한 서원을 47개만 두고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대원군이 나라 안의 서원을 허물고 유생들을 쫓아버리면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남겼죠. 그래서 이 서원 정리는 왕권을 강화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데 기여는 했지만 당시 유생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을 싫어하게 되는 사건이 되기도 했죠. 다음으로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 세도 정책이 크게 3가지의 세금을 내는 삼정이 문란해진 것을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복습을 해봅시다. 삼정은 크게 어떤 게 있었죠? 네, 땅에서 거두는 세금인 전정, 그 다음에 군사적인 거, 군역을 내는 군정, 그리고 어려울 때 곡식을 빌려줬다가 추수 후에 갚게 하는 환곡, 진정, 군정, 환정이라고 하는 3개의 정이라고 해서 삼정이 있었죠. 자, 이런 삼정의 문란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개혁 정책을 펼쳤는데요. 세도 정치에 빌붙은 양반 가문들이 숨겨놓은 토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토지 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씨 가문에는 토지가 100결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장부가 있는데 거기에 파악되지 않은 땅을 찾아내기 위해서 양전사업이라고 해서 땅을 검사하는 사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양전사업으로 토지대장에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땅을 찾아내서 세금을 고르게 걷었고요. 자, 두 번째로 군정 같은 경우는 우리 기억날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들한테도 군역을 물리고 죽어서 이미 백골이 된, 죽어서 없어진 사람에게도 군역을 물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군역이 굉장히 과중해졌다고 했죠. 이 군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호포제라고 하는 걸 실시를 했습니다. 호포제가 무엇이냐면요. 일반적으로 사족, 즉 양반들은 한가하게 놀면서 역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반들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이제 양인이죠. 평민들이 역을 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저번에 봤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공명첩이나 족보를 사들여서 양반들이 엄청 많아지게 됐죠. 그러니까 국가에 역을 질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럴 바에는 양반들에게도 역을 지게 하자라는 게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르게 됐고, 그 전에는 사람들에게 이 역을 각각 물리게 했다면 그런 게 아니라 귀천이 다 똑같이 장정 사람마다 군포를 내게 하는 거죠. 집집마다 내게 한 겁니다. 아예 가구,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 군포를 내게 해서 양반들이나 노비들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군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놀랍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호포법 실시 전에는 납부하는 사람은 국가의 1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양반과 노비들이 면제층이라서
군포를 내지 않았는데 호포법이 실시된 이후에는 이제 19%만이 거의 한 26%만이 이제 면제를 받게 되는 많이 늘어나게 되었죠. 자, 마지막으로는 환곡, 즉 환장을 고친 방법인데 이 사창제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합니다. 사창제는 뭐냐면요. 이 사자는 국가가 관리하는 거를 관 혹은 공이라고 붙이는데 이 사는 개인 사자예요. 그래서 민간에서 관리하는 창고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환곡이 관청에서 주관하는 거다 보니까 관청에서 자신들이 돈이 없거나 아니면은 백성을 수탈하기 위해서 수령이나 이 향리들이 나는 어렵지 않아. 나는 곡식을 빌리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빌려주고 억지로 이자를 엄청 많이 붙여서 갚게 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관청에서 이 환곡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아예 민간에서 믿을 만한 마을에 굉장히 덕망 높은 사람에게 이 사창, 개인적인 창고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이런 구휼의 의미를 더 되살리게 하는 관리들의 수탈을 막고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제도로 정착을 시키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전에는 국가의 관리가 이 환곡을 도맡아 하면서 각종 폐단을 일으켰다면 국가 관리가 아닌 이렇게 사람들끼리서 뽑아서 사람들끼리 마을 사람들끼리 관리하게 되는 사창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9세기 후반이 되면 우리 동아시아에 굉장히 모양이 독특한 배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인들은 이 배를 모양이 다른 배라고 해서 이양선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바닷가에 이렇게 생긴 이양선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전통적으로 조선사회는 육로, 그러니까 해로를 통한 무역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나겠지만 중국이랑은 의주라는 곳에서 허락된 곳에서만 교역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도 부산의 외관에서만 교역을 하게 허락을 했었죠. 당연히 이 이양선이 나타났을 때 위기 의식을 느꼈을 거고 이 이양선이 요구한 것 다름 아닌 통상이었습니다. 우리랑 거래를 하자라는 거였는데 원칙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거절을 했죠. 문을 이렇게 두들겼을 때 조선은 NO!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요 서양 놈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 총을 들고 문 안 열어줘? 문 열어줘! 쾅쾅! 요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은 어떤 통상 정책을 펼쳤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당시에 국제 정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19세기 후반, 19세기를 통틀어서 지칭할 수 있는 세계 정세의 키워드는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가 뭐냐? 이렇게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공장제 시스템으로 대량 생산, 대량 이익 이런 게 발달하게 되면서 자본주의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공장을 돌려서 값싼 노동력 그리고 식민지에서 가져온 값싼 원료 공장에서 돌려서 수많은 이득을 챙겨가는 이런 경제적인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값싼 원료 공급지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시장을 비싸게 내다 팔 경제적인 시장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 유럽을 필두로 이 사람들은 점차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나아가서 침략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식민지로 삼는 침략주의 외교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제국주의가 드디어 동아시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중국과 일본에게 미친 영향이 아주 지대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편 전쟁을 필두로 해서 영국에게 강제로 개항을 당하게 되죠. 1842년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상선이 찾아오게 되면서 이 또한 강제로 개항을 당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1876년에 개항을 한 거에 비해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랑 거의 3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조선은 30년 늦게 개항을 하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국이 아편 전쟁 이후에 외국과 조약을 맺게 되면서 러시아가 이 중재 대가로 연해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해주를 가지게 되면서 러시아가 조선에 어떤 위기를 맞게 됐냐면 바로 강대국인 러시아와 조선이 국경을 맞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틈을 타서 러시아는 끊임없이 조선에게 통상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조선 정부는 그때마다 이 통상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거절을 했지만 이 속으로는 굉장히 위기의식이 강할 수밖에 위기의식이 점차 커지게 되었겠죠. 당시에 흥선대원군은 이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서양 열강은 서양 열강끼리 서로 견제를 하게 하자. 그래서 당시에 천주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조선에 들어온 프랑스 선교사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이게 되면서 너희들이 도와주면 천주교를 조선에서 허락을 해줄게. 대신에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으니까 프랑스가 이걸 막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딜을 요청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천주교에 대한 반감이 워낙 왕실에서 극심했기 때문에 결국에 흥선대원군은 1866년에 천주교를 탄압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9명의 프랑스 선교사가 사망하고 8,000명 정도의 천주교도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마포구에 가면 절두산이라고 하는 순교 박물관이 있는데 왜 절두산이냐면 머리가 잘린 산이라고 해서 절두산이라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이 되었죠. 이 사건을 바로 이 병인년에 일어난 천주교 신자들의 박해 사건이라고 해서 병인박해라고 부릅니다. 이 병인박해가 끝나자 또 한 번 이 조선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생긴 이 미국 상선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평양 근처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얘네는 이제 통상을 위한 상선이니까 당연히 통상을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당시의 조선 사회에서는 서양 상인들과의 거래는 국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평양 관찰사 박규수는 일단 이 통상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절을 당하니까 미국 이 상인들이 관리를 잡아서 감금시키고 막 주민을 공격하는 횡포를 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박규수가 주도해서 관군과 주민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제너럴 셔먼호를 부수고 심지어 불까지 질러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프랑스와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통상을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하게 되면서 크게 화를 입게 된 사건을 보게 된 거예요. 아까 살펴봤던 이 천주교 탄압으로 인해서 당시에 프랑스 선교사가 조선에 12명이 왔었는데 9명이 처형당하고 3명은 무사히 살아서 이 프랑스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당연히 뭘 하겠어요. 그죠? 정부에다 알렸겠죠. 조선이 우리를 탄압해서 9명의 이제 프랑스인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 프랑스가 이걸 구실로 삼아서 그러면 우리 9명 선교사가 죽었으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조선과 통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배가 이렇게 강화도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왜 강화도냐면 이 강화도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해선을 따라서 바로 서울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강화도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조세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강화도를 차지하게 되면 정치 경제적으로 조선을 흔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이 강화도로 정박하게 되면서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 병인 양요에 대한 복수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쳐들어왔던 로즈 제독이
너희가 9명 죽였으니까 우린 9,000명으로 복수를 하겠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대요. 프랑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난리를 부린 이 사건을 병인년에 일으킨 양인들이 일으킨 요란이라고 해서 병인양요라고 하는데요. 바로 1866년이 병인년이었어요. 첫 번째로 쳐들어왔을 때 여기 있는 문수산성에서, 여기 문수산성이에요. 문수산성에서 한성근 부대가 프랑스군에 맞서 싸웠지만 이 프랑스군의 전비가 너무 우수했기 때문에 다소 밀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몰래 이 정족산성으로 가게 된, 여기 정족산성입니다. 여기로 간 양원수 부대가 아주 크게 활약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 전사자가 6명, 부상이 60에서 70명 정도였는데 당시 조선군은 전사자가 1명, 부상자가 4명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병인양요는 다행히도 이 조선군의 큰 승리로 이 프랑스군은 한 달 만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군이 철수하면서 이 조선 왕궁의 도서관을 규장각이라고 하는데 워낙 중요한 문서들을 한 곳에 두면은 화재가 났을 때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어떤 각 지역에다가 바깥 외자를 써서 외규장각을 몇 개를 만들어줬어요. 이 강화도에도 외규장각이 있었는데 이 외규장각에 쳐들어가서 의궤 같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를 약탈해가고 외규장각, 횡궁 이런 건물들을 불질러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죠. 이게 바로 외교장각입니다. 이 사건을 바로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인 박해로 인한 프랑스의 복수가 바로 병인양요였다. 다음으로는 1868년, 2년 후가 돼서 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1868년 5월에 독일 상인인 오페르트는 계속 조선의 통상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거절을 당했죠. 이에 미국 자본가와 프랑스 선교사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이번엔 좀 꾀를 써보게 됩니다. 이 조선 사람들은 워낙에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현군의 묘를 우리가 파서 여기 안에 있는 이런 유해를 어떻게 보면 인질로 삼은 거죠. 미끼로 삼아서 너희 통상 안 해주면 이 유해를 내가 없애버릴 거야. 너희 아빠 시체야.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패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당시 이 근처에 살던 주민들이 저항을 하게 되면서 이 시도는 실패하게 되었죠. 그런데 오히려 이 사건을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이 서양인들 미친놈이다. 어떻게 왕의 아버지의 무덤을 파가지고 시체를 인질 삼을 생각을 하냐. 반감이 더욱 커지게 되고 흥선대원군도 이로 인해서 완전히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의지를 확고히 굳히게 되는 거죠. 2018년에 우리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을 2대0으로 아주 극적으로 이긴 경기가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에 대한 복수다 이것들아 하면서 라는 말이 있었죠. 마지막 사건인데요. 우리 1866년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가 쳐들어왔던 제너럴 셔머노 사건 기억나나요? 이에 대한 미국의 복수전이 1871년 좀 늦죠. 5년 후에 벌어지게 되는데요. 미국은 뒤늦게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조선을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통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이 계속해서 통상에 거절하자 그럼 안 되겠다. 무력으로 내가 쳐들어가겠다라고 해서 프랑스랑 비슷하게 또 강화도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1871년에 미국 함대가 강화 해협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조선군이랑 무력 충돌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때는 초지진, 덕진진, 그리고 광성보라고 하는 곳에서 접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어제현이 이끄는 조선 수비대가 목숨을 걸고 항전을 펼쳤지만 워낙 미군이 우세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광성보가 함락이 당하게 되었고 이게 바로 광성보입니다.
이렇게 수짜기라고 하는 이 어제연 그 수비대를 상징하는 깃발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깃발을 이 어제연 수비대를 완전히 몰락시켜서 미국은 전사자가 3명, 부상이 10명이었지만 조선군은 전사자가 350명, 부상자가 20명, 거의 전멸이 됐죠. 그래서 이 어제연 부대를 상징하는 숫자기를 가지고 가버리는 이런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인들이 대단한 게 그렇게 처참하게 전투에는 패배가 되었지만 통상은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인들은 이 신미양요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승리 없는 승리다. 그러니까 찜찜한 승리인 거죠. 분명히 내가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미년에 양인들이 일으킨 요란이라고 하여 신미양요라고 부르죠. 흥선대원군은 외세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또 이 외세와 통상하지 않는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확실히 지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신미양요가 끝나자 각종 거리에 이 비석을 세우게 되는데요. 양이 침범, 비전, 즉 화, 주화, 매국. 해석하면 서양 오랑캐가 침범을 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화해를 하는 것이고 또 화해를 맺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라는 척화비를 곳곳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척화비는 이 2번의 양요를 통해서 조선이 어떤 정책을 추구했는지를 잘 알려주죠. 사실 흥선대원군은 천주교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외교 노선을 추구했던 사람인데 이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사건, 신미양요 이런 걸 거치게 되면서 서양과 통상을 맺지 않겠다라는 외교 노선이 명확해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조선은 이 서양이 결국에 조선과 통상을 하게 되면 정치 군사적으로 침략할 거를 중국과 일본의 계약을 통해서 이미 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우선 중국과 일본이 강제로 개항을 당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서양에게 침범을 당한 것과 다르게 무력 침략을 일시적으로 저지는 했죠. 그런데 일단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해볼 활동은 우리가 지금까지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 조선 백성들에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었을지 아니면 이게 해가 되는 것이었을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오늘 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배웠는데 복습 열심히 해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